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인데 네. 아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죠. 자, 오늘은 드디어 이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먼저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그치. 하는데 네.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거 이혼했다가는 재산 분할 왕창 띄워줘야 된다. 이런 거 듣고 굉장히 막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많은데 네. 내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이혼을 하면 네. 그렇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데 내가 재산 분할까지 해줘야 되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법적 쟁점이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있거든요.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라는 걸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 재산 분할은 그냥 말 그대로 누구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누가 얼만큼 기여해서 형성했느냐 그것만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좀 그런데 이혼에서 돈에 관한 거는 총 3판이 있어요. 그렇죠. 라운드가 양육비가 있고 그다음에 위자료가 있고 재산 분할이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중에 그 판돈이 제일 큰 게 재산 분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혼 소송의 꽃이라고 하죠. 재산 어. 분할이. 판돈이 제일 큰 게 이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합계를 해보면 좀 억울할 수가 있는데 그쵸. 어쨌든 요 위자료랑 양육비랑 재산 분할은 아예 그 판이 다르다는 거. 그렇죠. 예. 위자료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거의 최대 나오는 금액이 5천만 원이고 네. 보통 평균적으로 3천만 원 이제 이하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 정도 한계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재산 분할은 근데 뭐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요즘에 아파트 한 채 값이 뭐 거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정도 막 한다고 치면 그쵸. 대출 빼도 뭐 몇 억씩 되니까 그래서 억울하시겠지만 내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재산 분할로 왕창 떼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정말 이혼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 변호사하고 상담을 좀 해서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짜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네. 최대한 감출 건 감추고 네. 아니 뭐 이게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냐면은 왜 그렇게 길게 잡아야 되냐면 그 이혼 소송을 하기 뭐 직전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 그런 경우에는 다 확인이 돼요, 사실. 3년 이내 거는 저희가 금융이라던가 그런 거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하는데 누구 명의인지는 사실 관계가 없고 내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은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특히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실제 부부의 협력에 의해서 형성한 재산이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 공동 생활로 형성된 재산은 전부 다 명의에 상관없이 일단 대상은 되는데, 실제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쟁점이 됩니다. 뭐를 포함시키고 포함시키지 않고를 먼저 정한 다음에 이제 기여도 퍼센테이지는 나중에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이가 큰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외시키는 게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대방 거라고 상대방 명의면 포함시키는 게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대상을 확정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특유재산.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들 들어보셔가지고 근데 이게 많이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아무 때나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특유재산인데요, 아무 상관없는 사건에서도 이거 특유입니다 막 이런데, 이 특유재산이라는 건 딱 여기에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재산 분할에서만, 다른 데서 이렇게 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유재산이라는 거를 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 830조에서 특유재산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원칙적인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내 명의로 돼 있거나 이런 거는 무조건 빼고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 함정인 거죠. 왜냐면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한 1, 2년만 지난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에 희석이 돼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표현하는 걸 보면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가 같이 살면서 가사노동을 했다, 이것도 사실 감소의 방지를 한 거거든요. 일하는 한쪽이 가사일 신경 쓰다가 망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사일을 그만큼 덜어준 거는 유지 증식에 기여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노력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했다 이러면 이거는 특유재산이 점점 이제 공동재산으로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에서도 부부의 협력이라는 거는 맞벌이를 했을 것뿐만 아니라 육아나 가사 노동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유재산이라는 건 내가 혼인 전부터 내 명의로 갖고 있었던 아파트다, 아니면 뭐 혼인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속받은 거다, 그러면은 그거 당연히 내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혼인 기간이 짧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조금만 지나도 그거를 맹렬하게 주장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뭐가 있는지 약간 그 중요한 거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랑 주식이나 예금이라던가 뭐 이런 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누구 명의인지는 관계없습니다. 포함이 되고, 이제 궁금하신 것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또 퇴직금. 예전에는 이미 이혼할 당시에 퇴직금 수령한 상태였다, 그러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건데, 이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퇴직금이 이제 뭐 형성은 되어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받은 건 아닌데, 이게 이제 포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존 판례에서는 그냥 참작 사유로만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재산분할에 그걸 딱 넣은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이게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작해서 좀 이렇게 기여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판례가 이제 2014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되면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는 잠재적으로 존재하여서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아직 받진 않았지만 내가 몇 년도 올해까지 지금 쌓여있는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재산 분할 하실 때 회사한테 사실조회 해가지고 상대방 재산으로 편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혼인 파탄 전후로 처분한 재산, 이거 이제 우리가 이혼 재산 분할 하려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 신청 그거 해보면 돈 빠져나가고 변호사비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것은 다 보유하고 있는 걸로.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 다닐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 같은 거 이렇게 막 활성화돼 있지 아직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대표님이 항상 쓰는 방법은 돈을 일단 무조건 빼고, 그치. 내가 빌린 돈을 갚았다. 주 사유가 항상 그거였어. 빌린 돈이 있었는데 그걸 갚았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 맨날 풀로 땡기세요 뭐 약간 그거가 농담하지 않았나? 그 방법을 이제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보통 상년치는 다 허가를 하거든요. 그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사이, 특히 뭐 이혼소송 전후로 출금을 하거나 뭐 그랬던 것들은 다 소명을 해야 되고,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어디에 썼다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해서, 이 돈이 뭐 없다고 해도 정말 실제로 써서 없다고 하더라도 있는 걸로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퇴직연금,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까? 2014년에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일반 재산 분할은 전체를 합산을 한 다음에 몇 % 기여도를 딱 일률적으로 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상대방 배우자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받는다, 내가 40% 비율이다 그러면 매월 뭐 남편 60만 원, 그 와이프 40만 원 이렇게 따로 받을 수, 아예 그냥 연금 자체를 매월 받을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럼 이거는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오나요?
실제로는 거기다 쓴다기보다는 선청구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은 몇 년 이내에 내가 그 공단, 예를 들어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다가 내가 청구를 해. 그래서 판결문에 그런 그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러면 반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로 보고. 아, 진짜? 예, 없으면 그냥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보통은 근데 이제 연금을 받는 쪽에서 재판이나 조정으로 갈 때는 네. 이제 내가 그냥 지금 어느 정도 배려해가지고 다 더 미리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분할 청구하지 않는 걸로 한다는 내용을 보통 넣죠. 네. 국민연금은 이혼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가 가능한 거고. 다 이런 선청구에 대한 요건이 다 있어요. 제가 이걸 뭐 법마다 이제 확인은 했는데 따로따로 보진 않았는데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 연금법 보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저기 조건에 맞게 본인이 하시면 돼요. 공무원 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이혼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연금이 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그러네? 돼요. 네. 여러분 5년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무, 빚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빚도 분할이 되냐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당연히 빚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재산이라는 게 꼭 그 플러스만 내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소국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채무여서 청산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공동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보통 이제 집 구입할 때 보통 제일 많이 이제 하잖아요. 집 구입할 때 받은 이제 대출금은 당연히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서 그 사용한 자금인 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누구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거고 또 대법원 2006년도 판례를 보면은 그 채무를 해서 획득한 특정 재산이 지금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때문에 채무를 발생시켰는데 네. 지금 그 아파트는 없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거는 청산의 대상이다. 아파트 어디 갔어요? 실제로는 부부 공동생활로 이제 빚을 졌다. 그러면 사실 그게 다른 형태로 좀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아파트든 그렇죠. 뭐 자동차든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실제로 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낭비를 엄청 심하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빚밖에 없어. 빚 져가지고 놀러 다니고 자기 치장하고 먹고 다니고 골프 쳐 다니고 다 썼어. 부부 공동생활 조금 뭐 많이 쓰긴 했는데 다 부부 공동생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다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그치.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낭비하시는 쪽이 이혼할 이득이다. 때 덜 억울하다. 이득은 아니고. 맞아요. 나는 아끼고 막 아껴서 막 했는데 상대방이 다 써버렸는데 줘야 돼. 내가 남은 거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속이 터지는 거죠. 보증 채무. 내가 뭐 개인적으로 누굴 보증을 해줬다. 주로 TV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아버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제외가 돼요. 그거는 부부 공동생활에 진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부탁해서 뭐 한 건데 그거를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제외인데 부부가 한 명은 주채무자고 한 명이 그 사람한테 연대보증을 해줬어. 이런 건 뭐 당연히. 네. 그럴 때는 주채무자의 소극재산으로 본다. 고 하고 있습니다. 채무 초과의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하느냐? 예전에는 채무 초과할 때는 재산 분할을 그냥 안 하는 방법으로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판례가 바뀌면서 채무를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들을 정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물론 근데 그 전에 재산분할 청구는 그 재산을 정말 그냥 분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에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채무를 원래 없던 사람이 예를 들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채무 초과 상태가 갑자기 되거나 기존 채무가 막 너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채무 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이나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의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채무를 분담하게 될지 아니면 분담의 방법은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세금 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것도 재산 분할할 수 있어. 이렇게 네.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